상사나 내 동료나 부하 직원과 일적으로 나눈 대화 역시 파라는 질문일 거예요. 네. 내가 질문하거나 응답하거나.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잘하면, 좋은 질문을 던지면 내 일상의 대화가 깊어지고 내가 일에 필요한 대화나 관계 맺는 데 필요한 대화의 질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AI 시대에 기계하고 저하고 싸우면 당연히 지죠. 네. 근데 다행인 건 체급은 AI 시대가 훨씬 무거운데 네. 종목이 달라지면 인간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벌어보라 책 속에서 돈이 되는 꿀팁을 드리고 있는 벌어보라 코너인데요. 좋은 질문의 힘이라는 보석 같은 책을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좋은 질문의 힘, 질문이 진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네.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상사나 내 동료나 부하 직원과 일적으로 나눈 대화 역시 파라는 질문일 거예요. 네. 내가 질문하거나 응답하거나.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잘하면, 좋은 질문을 던지면 내 일상의 대화가 깊어지고 내가 일에 필요한 대화나 관계 맺는 데 필요한 대화의 질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좋은 질문은 너무 중요하고요. 질문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요. 그래서 저는 질문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육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넓힌다, 생각을 깊이 한다. 어쩌면 되게 추상적인데 네. 그럼 이 추상적인 걸 어떻게 이루느냐? 질문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뭐 질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그 발명가들, 네. 창업가들, 그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 그들은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질문해요. 질문을 깊이 파고 답을 만들죠. 그 자기 개발 말고 자기 창업이라는 책을 쓴 조빈나 대표가 있는데요. 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발명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리고 질문했고 그 질문에 이미 근육이 쌓여서 어떤 걸 발명하게 되냐면 지금은 되게 상용화가 됐는데 우리 화장실 가면 핸드폰 어디다 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핸드폰 이게 불편한데 이거 어디 둘 데 없을까? 질문하고 화장실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그래서 문을 닫으면 이 위에 그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걸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게 됐고 상용화하고 상품화 시켰던 우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늘 편하더라고요. 그러죠. 근데 우리도 화장실 가면 불편한데 그걸로 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렇게 바뀔 수 있고 저는 또 PD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자살 관련돼서 뭐 대통령도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자살 공화국 1위 이 불명예가 너무 우리 안에 당연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왜 이 자살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로 바꿨을까 정부가 제가 질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이 정의가 바뀌었으니 자살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바뀌었으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언론이나 우리 민간단체에서 자살 예방을 하는 그 프레임이나 방법도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살 예방 관련 다큐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질문 하나가 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고 또 이 다큐로 좋은 상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 현상이나 이런 뭐 아니면 내가 생활에 불편함에 궁금증을 갖고 그 궁금증을 업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질문의 힘이죠. 이게 이제 들어가 볼 때지만 AI 시대에 특히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챗GPT 같은 경우만 해도 질문을 하면 답을 다 해줘 버리니까 맞아요. 질문하는 능력과 그런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랑 더욱 더 중요하게 지금 질문의 힘이 돋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외식을 하러 나가면 아빠가 오늘 진짜 맛있는 식당 데리고 갈게. 아빠가 예전에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너무 기뻐해서 쫓아갔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빠 내가 검색해 볼게. 검색해서 별점 확인하고 평판까지 다 봐요. 아빠의 맛집에 대한 권위는 이제 없는 맞아요, 시대예요. 맞아요. 자, 그럼 아빠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들한테 아들 너는 뭐가 맛있어? 너한테 맛의 기준은 뭐야? 네. 네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뭐야? 그럼
그럼 이 맛있다는 것과 건강하게 맛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역할을 아빠가 해줄 수 있겠죠. 이 역할은 챗GPT가 못해요. AI가 못해요. AI는 아들이 검색해서 맛집을 찾아주는 역할만 하죠. 그럼 아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거. 맛집은 뭘까? 그럼 맛집의 문제점은 뭐지? 맛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뭘까?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네네. 그게 저는 AI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 무엇을 질문하느냐의 가장 큰 방점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이 미래 세대와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의 방법에 대한 질문? 저는 이런 질문들이 결국 AI 시대에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미래 인재에 되게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I 시대에 기계하고 저하고 싸우면 당연히 지죠. 네. 근데 다행인 건 체급은 AI 시대가 훨씬 무거운데 네. 종목이 달라지면 인간이 이길 수 있어요. 아까 그 종목이 달라지는 게 제가 맛집 비유를 든 그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질문들. 네. 그래서 AI 시대에 전 정말 단언컨대 질문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정말. 그럼 그만큼 질문이 이제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네. 그러면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도 있다고 이야기를 책에서도 해주셨는데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진행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지를 보고 되게 좋은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네. 정성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내 책을 읽었고 내 책에 환호해 줬는지가 이 질문지에 보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내가 받은 좋은 질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질문 내용은 잘 생각 안 나도 네. 그 질문한 사람의 눈빛, 태도, 목소리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의 첫 번째 조건은 그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정말 너무 궁금해. 나는 네 얘기가 너무 궁금해. 나 너한테 너무 관심 있어. 네. 이런 표현. 그게 때로는 눈빛일 수도 있고 때로는 대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용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책에 많이 썼지만 네. 그 중에 하나만 한다면 저는 상대방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말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에 그 앵커 1호인 이창훈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의 토크 콘서트를 참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관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시각장애인이고 여러분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가깝게 볼 기회가 없을 텐데 오늘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용된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평소에는 이게 실례가 되면 어떡하지 못 물어보는 질문도 저희 아이도 손을 들고 아나운서님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세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저 되게 그런 질문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본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저는 네. 첫째 뭘 물어봤냐면 아나운서님 평소에 목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질문을 했지만 저는 아나운서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각장애인의 정체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나운서라는 직업적 정체성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자기를 아나운서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준다는 게 느껴지기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상사가 막 네. PT를 했어요. 뭔가 네. 프로젝트에. 그러면 내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저 부장님이 왜 저 프로젝트를 저런 방향으로 저렇게 준비해서 발표했을까? 근데 고민하면 보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질문을 내가 던지는 거죠. 저분이 지금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 마음으로 하셨을 거야. 네. 라고 질문을 던지면 너무 고마운 거죠. 야, 나 그 얘기 그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가 물어봐줘서 너무 고마웠잖아. 이런 얘기가 아마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공들여서 많이 준비했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스스로 하기가 누군가 질문을 그렇죠. 해줘야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핵심을 찌르는 맞아요. 그런
질문 네, 네, 사례로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어요. 네, 또 책에 보면은 저는 그 부분이 와닿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있잖아요. 맞아요. 연달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확장하는 질문. 그런 질문은 또 어떤 예시가 있으면 네. 어떻게 좋은지 한번. 네. 진행자님 알까 이거? 시장에 가면 알아요? 알죠. 해볼까? 네. 시장에 가면 오렌지도 있고 사과도 있고. 아니 몰라 아, 네. 오렌지도 있고 맞다. 사과도 있고 맞아, 그래야죠. 맞아. 기억력 게임. 그러면 내가 오렌지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감독님 오렌지도 있고 당황. 그쵸 봐봐요. 네. 감독님은 지금 이거 찍느라 우리 얘기에 오렌지 파 이것까지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단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꼬꼬무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은 경청이에요. 내가 이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다음 질문이 반드시 생각이 나요. 네. 근데 반드시 이 다음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말하는 주제 큰 범위 내에 있어야죠. 네. 제가 오늘 질문지가 있지만 지금 진행자니까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큰 카테고리는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벗어나갖고 제가 막 옛날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든지 뭐 제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질문의 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경청을 하면서 이 사람 다음 질문에 꼬리를 물고 조금씩 범위를 확정해 가면서 나가면서 질문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질문이 나중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 나에 대해 되게 관심 많고 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네? 나는 그냥 오늘 이 주제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주제까지 얘기를 했네. 그래서 저는 그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 이런 얘기까지 작가님한테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계속 꼬리를 물고 제가 네.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물어보니까 물어보고 나니 내 패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좋은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꼬꼬무 질문을 여러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꼬꼬무 질문이라는 표현이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책에서 짚어주셔가지고 네,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통해서 확장을 하면서 어떤 뭔가 개인의 문제라던가 그냥 이제 1대1 맞아요. 인터뷰가 사회적인 담론화되는 경우도 그럼요. 있잖아요. 그런 예시도 있었을까요?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예시를 들었는데 진실탐사 그룹 셜록이라는 언론사가 있어요. 네. 그 언론사에서 영케어러 문제에 대해서 던졌던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청년이 아버지 뇌졸중 걸린 아버지를 그냥 방치해서 사망시켰다는 신문에 한 줄 나가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박상규 기자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욕했을 때 어떻게 아들이 저럴 수가 있어? 욕했을 때 이 박 기자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페루나가 있긴 하지만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뭔가 숨은 이 기사 내면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라고 질문을 던졌고 직접 그 강도영 씨를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 그 영케어러라는 사회적인 아주 약한 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20대 갓 된 청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를 케어하는데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고 정서적으로 취약했던 그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기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 기자님의 그 담론, 그냥 개인의 어떻게 보면 페류나 기사지만 아니야 이건 분명히 사회적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사회적 담론으로 가져온.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해요. 뉴스요? 네. 그러니까 언론인 기레기라고도 욕들 많이 하시지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개인의 비극의 문제를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는 기자들,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획 기사 같은 것 좀 많이 읽어보시고 저는 주간지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 개인의 문제라는 건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의 비극에 내가 자꾸 질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요 사업적 아이템으로도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회 문제에 사회 담론에 내가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요.
이거를 기업의 형태로 혹 아니면 문화 단체의 형태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실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기획해서 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더뉴 그레이라고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인플루엔서들을 만드는 도와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게 유명해요. 그것도 30대 남자 청년이 만든 회사거든요. 이 분이 이 회사를 창립하게 된 질문이 뭐였냐면 왜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등산복만 입고 다닐까요? 거기 그 질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돼요? 자기가 보니까 여성들은 시니어가 돼도 패션도 있고 신경도 쓰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자 아저씨들은 맨날 등산복만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이상하더래요. 자기 패션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빠나 우리 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뢰를 해요. 누군가가 소비자가 의뢰를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디해주고 바꿔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강의할 때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이 공익적인 아이템을 창업하면 지원도 되게 많아요.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주고요. 이거 벌어보라다. 찐 벌어보라. 네. 그리고 카카오 임팩트나 회사 같은 경우에서 공익적 차원으로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형태로 찾을 수 있고 사업화할 수 있고 그게 돈이 되는 시대예요. 착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사회는. 그래서 좋은 질문이 필요해요. 이런 질문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좋은 질문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럼 세상에 나쁜 질문도 있어요? 있죠. 나쁜 질문 있죠. 그 패션 용어 중에 TPO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춰야 된다.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제가 여기 오늘 수영복 입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질문도 그런 것 같아요. 이 TPO를 되게 잘 맞추셔야 돼요. 그 손예진 씨가 아이를 낳고 이제 복귀작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도 손예진 씨 좋아해서 그거 잘 보고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손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민 씨 어떤 면이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아이도 낳았고 이분 입장에서 손예진 씨 입장에서 아까 제가 좋은 질문에 얘가 이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물어봐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복귀 그것도 영화 복귀 인터뷰에서 뭘 답하고 싶었겠어요. 배우로서 내가 왜 이 작품을 택했고 작품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현민 씨랑 왜 결혼했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여전히 왜 현민과 결혼을 왜 했는지 현민과 사는 인생은 어떤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지만 TPO가 안 맞는 질문이죠. 저걸 보면서 나쁜 질문은 내가 궁금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TPO에 맞는 질문을 던지는 거다. 그리고 나쁜 질문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경청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든지 토론 프로그램, 인터뷰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보면 질문 던져놓고 원고 보거나 질문 던져놓고 눈 안 보는 진행자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사탕발림의 질문도 전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던져놓고 듣지 않는 건 다 나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아무리 좋은 질문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저 갑자기 밥 먹을 때 제가 밥 먹으려고 물어본 다음에 막 먹는 게 생각이 나서 반성하는. 반성하세요. 네. 흘리더라도 눈을 보면서 먹어요. 일단 내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나쁜 질문은 경청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거. 그리고 나쁜 질문은 아무래도 혐오와 차별과 배척에 담긴 질문이겠죠. 자기의 나쁜 사상이 들어가 있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애인은 왜 늘 불행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불행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자기의 고정관념이죠.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게요. 이런 질문 안 하시려면 이건 진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근데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서. 당연하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야, 쟤 진짜 무식하다, 쟤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요. 이제 업무나 일에 배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질문을 안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커리어에 굉장히 연관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언어 감수성과 시대 정신을 공부하셔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질문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최고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 맞나요? 질문하는 맞아요. 사람? 그럼요. 네, 그런 이야기 책에도 담아주셨는데 일잘러가 되기 위한 또 질문 활용 방법들이 있을까요? 진행자님은 어때요? 후배 중에 업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선배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친구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자기 혼자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람 떡 더 주고 싶어요? 당연히 전자. 당연히 전자죠. 네. 질문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한다는 건 일단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네. 일에 대해. 그리고 너를 신뢰한다는 거죠. 나는 선배를 신뢰해. 선배의 조언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선배 입장에서 당연히 내 노하우를 나눠주고 싶죠.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은 기존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질문 안 해요. 내가 뭔가 창의적이고 나의 방법대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럴 때 질문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질문의 수준을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 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일단 하는 사람으로 회사 내에 나의 자리매김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인가? 네. 그 드라마 있었죠. 거기에도 그 남자 전공의 하나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 당연히 위에서 귀찮죠. 그래, 귀찮아서 구박도 받고, 네. 야, 넌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라고 하지만, 네. 결국 결정적일 때 선배들이 그 친구를 도와줘요. 왜냐면 이 친구의 진심과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질문하는 그 자세를.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시면 일잘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싫어했던 상사 중에 하나는 그냥 하세요.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회사 일이라는 건 모두의 지혜를 합쳐서 합력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건데 뭘 그냥 해요. 질문을 원천 차단하는 거. 그래서 우리 책은 돕기다의 저자 박웅현 씨는 만나면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네. 회의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이런 거 절대 안 한대요. 그래요? 그냥 너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아들하고 뭐 했어? 일상의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의 영역이 물론 광고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아들하고 오늘 뭐 예를 들어 뭐 F1 영화를 봤어요. F1 영화에 어떤 게 좋았어? 요즘 애들이 어디에 반응해? 이렇게 해서 트렌드를 이제 확장시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일상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분들도 정말 밑에 친구들한테 질문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밑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서 저 상사가 나를 신뢰하네? 내 의견을 물어보네? 그리고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려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일잘러들은 질문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 책에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네. 꼭 한번 보시고요.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자유직업인이니까 요즘에 섭외가 오면 왜 저를 섭외하셨어요?를 꼭 물어봐요. 어떻게 저를 알고 섭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봐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일을 왜 맡기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을 준비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시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든지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면 그리고 이 일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선배님 이 일을 통해 어떤 걸 달성했으면 좋겠나요? 네. 좀 이런 구체적인 팁들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오늘 질문에 대한 이야기, 돈이 되는 꿀팁이라고는 하지만 돈이 결국 내 인생이 잘 펼쳐지는 그런 그럼요. 꿀팁? 돈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작가님의 팬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로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 있는 내용이나 한번 하고 싶은 말씀,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네. 멘트. 그러면 제가 제 책에 이 네. 마무리했던 그 글귀를 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은 정보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태도라는 걸 깨닫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향해 걷는 걸음이고 그 걸음을 통해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질문을 한 걸음 멈춰서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라고 내게 되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질문하는 삶은 종종 느리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깊은 삶이라는 것을요.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 듣는 사람이 되고 듣는 사람은 변화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지금 당신이 딱 하나의 질문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는가? 여러분 질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